안녕하세요, 시시입니다. 여러분 추석 잘 보내셨나요? 제가 있는 시드니는 추석 느낌이 전혀 없었어요. 일단 휴일이 아니기도 하고 추석을 축하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 보니까 그냥 평범하게 보내지 않았나 싶은데, 그래도 예전에는 떡 같은 것도 사 먹고 그랬었는데 올해는 떡이 너무 비싸서 못 사 먹었거든요. 그래서 더 평범하게 지나간 며칠이지 않았나 싶어요. 연휴라고는 해도 그 시간을 오롯이 휴식에만 보내는 건 아니다 보니까 연휴 동안 더 힘들어진 분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다들 회복하는 시간 꼭 가지시길 바라며 제가 최근에 읽은 책을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주 정도에 걸쳐서 읽었는데요. 바로 도시와 그 불확실한 벽입니다. 친구랑 둘이서 한 달에 한 권 정도 같은 책을 읽고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갖고 있는데요. 이 책은 친구가 읽자고 해서 읽은 책이에요. 제가 유튜브를 운영하면서 하루키 소설을 리뷰한 적이 없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기억하고 있거든요. 달리기를 말할 때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언급한 적은 있지만 소설에 관해서는 이렇게 영상 하나를 할애해서 이야기한 적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하루키 알못이시기 때문인데요. 저는 일단 하루키의 책을 그렇게 읽은 적도 없고 제가 딱히 하루키 책을 좋아한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 그런 거겠지만, 하루키의 신작이 나오면 한국이든 일본이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잖아요. 근데 저는 그때마다 그렇구나 하고 넘어갔던 기억이 있어요. 제가 일본 문학을 한창 읽었을 때는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 요쯤이었고, 그때에도 하루키 책을 읽진 않았어요. 에쿠니 가오리 소설을 많이 읽었던 걸로 기억하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작가는 나스메 소세키, 아쿠타가와 류노스케 정도여서 이런 작가의 책을 주로 읽었고, 그 이후에는 취향이 점점 바뀌어서 그런지 안 읽게 됐어요. 제가 생각해보니까 하루키 소설을 딱 2권 읽었더라고요. 세계의 끝과 하드보일드 원더랜드, 그리고 색채가 없는 다자키 스쿠로와 그가 순례를 떠난 해, 이렇게 2편을 읽었고 성급할지도 모르겠지만 이건 내 취향이 아니다 이런 결론을 내리고 그 후로는 굳이 찾아 읽은 적이 없었어요. 그래도 에세이는 좀 좋아하는 편이라서 직업으로서의 소설가, 그리고 앞에 말했던 달리기를 말할 때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 이 책은 재밌게 읽었던 기억이 나요. 소설보다는 에세이 취향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오랜만에, 정말 몇 년 만에 하루키의 소설, 그것도 분량이 750쪽 정도 되는 장편 소설을 읽어보았습니다. 오랜만에 읽어서 이기도 하고 또 벽돌책이어서 걱정 반, 기대 반 그런 마음을 안고 책을 읽기 시작했죠. 하루키의 소설은 항상 따라오는 말이 호불호가 갈린다 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호불호 없는 작가가 있나 싶거든요.
특히 하루키 정도의 유명 작가가 되면은 좋아하는 사람이 많은 만큼 당연히 취향이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도 많을 수밖에 없지 않나 싶어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책을 읽고 많은 얘기를 꺼낼 테니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책의 간단한 줄거리와 함께 어떤 지점에서 호불호가 갈릴까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제 나름대로 대답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고요. 간단하게 저의 감상을 덧붙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은 총 3부로 구성되어 있고요. 이게 750여 페이지 분량인데 뭉뚱그려 말하자면 1부는 약 200쪽, 2부는 약 500쪽, 그리고 3부는 약 50쪽 정도의 분량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2부의 비중이 크고요. 3부는 에필로그 형식의 느낌이 강합니다. 스포가 되지 않는 선에서 간략하게 줄거리를 소개해 볼게요. 주인공의 이름은 일단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소년이라고 칭하고 있고 1인칭 시점이다 보니까 그냥 나라고 나와요. 소년이 있고 이 소년이 좋아하는 소녀가 있습니다. 둘은 아주 열렬히 사랑하는데요. 이 두 소년, 소녀가 자주 나누는 이야기는 바로 벽으로 둘러싸인 도시, 줄여서 벽도시라고 하겠습니다. 이 벽도시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나눠요. 이야기를 나눈다기보다는 소녀가 이야기를 주로 하고 소녀는 그 이야기를 듣는 편에 가까워요. 이 벽도시라는 곳이 되게 몽환적인 곳이기 때문에 이게 실제로 존재할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읽었거든요. 처음에는 이 소녀가 뭐 꿈을 꾼 거라든지 상상을 했다든지 뭐 그런 게 아니었을까? 라고 생각했는데 읽다 보면 이 벽도시가 실존하는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소녀는 불확실한 벽으로 둘러싸인 도시에 관한 이야기를 소년에게 계속 말해주면서 나는 그 소녀의 그림자일 뿐이며 진짜는 벽도시 안에 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소녀가 그 벽도시에서 뭐하고 있느냐 하면 도서관에서 일하고 있고 거기에는 소년이 있을 수 있는 장소도 마련되어 있다고 말해요. 소녀는 도서관에서 꿈 읽는 사람이 될 수 있고 나는 너를 돕는 사람으로서 도서관에서 일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죠. 아니 그러면 그 도시를 어떻게 갈 수 있느냐? 소녀는 그 방법도 말해줍니다. 정말로 원하면 거기에 가서 진짜 자기를 만날 수 있다고. 그런 알쏭달쏭 수수께끼 같은 말을 남기고 소녀가 어느 날 간데없이 사라져요. 소녀는 소녀를 그리워하면서 나이를 먹어갑니다. 이게 간단한 줄거리이고 일부를 보면 우리가 현실이라고 부르는 삶 속에서 소녀와 소년이 만나 소녀의 꿈 같은 도시 이야기를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하고 벽도시 안에서 살고 있는 소년과 소녀의 이야기가 번갈아 가면서 나와요. 그리고 2부, 3부는 소녀를 그리워하며 나이를 먹은 소년이 어떤 일을 계기로 하던 일을 그만두고 도서관에서 일하겠다고 결심하거든요. 어느 도시의 도서관 관장으로 일하면서 만나게 된 사람들과의 관계, 그리고 그 속에서 변화하는 소년의 이야기가 중심으로 전개가 됩니다. 이 책의 호불호가 갈리는 지점이 무엇일까 생각했을 때 일단은 분량, 이게 꽤 큰 산일 것 같아요. 750쪽이나 되는 이 이야기가 하나도 빠짐없이 필요한 이야기였을까? 왜 이렇게 쓸데없이 길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테고 또 읽다 보면 납득이 될 만한 분량이다 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요거는 읽은 사람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길다 싶긴 합니다. 읽다 보면은 지루한 부분이 나오거든요. 왜 이렇게 비슷한 얘기를 반복하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되게 해둔 말 또 하고 또 하네? 이런 생각이 좀 자주 드는 부분이 나와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하루키가 필요 이상으로 설명을 너무 많이 해주고 있다. 너무 친절하게 많은 소개를 해주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강조점이 많은 소설을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강조점이라고 한다면 문장 중간에 고딕체나 이탈릭을 넣는다든지 아니면 밑줄을 긋는다든지 하는 식으로 작가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을 표시해 둔 걸 말하는데 하루키 책은 특이하게 강조점이 위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특정 단어나 문장에 위점을 찍는 식으로 강조가 되어 있는데 이게 정말 많아요. 왜 이런 부분까지 강조점을 찍어야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책을 읽다 보면 한 말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야기가 전체적으로 비슷하거나 겹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주인공 소년에게 일어난 일, 어떤 사랑과 상실과 혼자 된 시간 이런 것들이 주인공에게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책의 다른 등장인물에게도 일어납니다. 그리고 도시에 관한 이야기가
정말 비슷하게 자주 반복이 돼요. 그래서 읽다 보면 한 사건을 2번, 3번 읽는 것 같은 느낌이 나기 때문에 좀 지루하게 느껴지는 게 아닌가 싶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길 필요가 있었나 하는 의문이 들긴 했습니다. 그리고 주제면. 호불호가 가장 갈리는 지점이 여기가 아닐까 싶거든요. 내용이 흐리멍텅하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거고, 다양한 해석의 여지를 주는 텍스트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또 다른 식으로 표현하자면 이 소설에는 논리가 없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느낌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 소설은 이해하고 납득하는 소설이 아니라 느끼는 소설이다 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읽다 보면 이게 되게 누군가의 거대한 한 상상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그냥 전날 밤 꾼 꿈을 막 그 천일야와 얘기해주듯이 얘기해주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 벽도시라는 배경 자체가 소년이 알고 있고 탐험에 나가는 곳이 아니라 소녀가 알고 있던 미지의 세계 같은 곳을 소년에게 들려주는 방식이기 때문에 더 그렇게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이 벽도시라는 게 실체도 증거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소녀가 냈다. 벽도시라는 게 있고 난 거기 살고 있어. 거기 있는 게 진짜 나고 여기 있는 나는 그냥 그림자야. 이렇게 말하는데, 이런 상황 설정에 납득하는 사람은 충분히 그 이야기에 빨려 들어갈 수 있지만, 그런 얘기가 그냥 있다고 말하면 어떻게 믿어? 라고 말하는 독자들은 이 소설에 온전히 이입하기가 어렵죠. 이거 내가 뭐 몰래 가져온 빵이야, 책이야, 뭐 이런 증거가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소녀의 말만 들었던 소년이 정말로 그 벽도시에 가버린단 말이죠. 어떻게? 간절히 원하면 된대요. 간절히 원해서 갔나 봐요. 그래서 무슨 SF처럼 어떤 과학적인 이야기를 제시하면서 뭐 차원을 이동한다든가 뭐가 있다더라, 뭐를 타고 갔다더라 하는 식으로 독자를 설득한 것도 아니고, 아니면 판타지처럼 나도 몰랐던 파워가 있다거나 아니면 내가 뭐 어디에 계승자라거나 해서 그 파워가 나를 인도한 것도 아니고, 하다못해 차에 치여서 내가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 뭐 시간이 돌아간다던가 어떤 시공간으로 빨려 들어간다거나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간절히 바랐던 어느 날 정신을 차려보니 벽도시에 와 있어요. 그 소녀가 말했던 것처럼 그 벽도시 안에 소녀가 도서관에서 일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의 흐름을 이게 뭔 얘기야 하는 사람한테는 몰입도 안 되고 좀 긴장감도 없는 소설이라는 인상을 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지점에서 호불호가 갈린다고 생각하고, 제가 좀 중점적으로 봤던 이야기 속 테마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래서 이 책에서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요소는 바로 진짜와 가짜거든요. 소녀가 소년에게 그 벽도시 얘기를 해주면서 진짜는 벽으로 둘러싸인 그 도시 안에 있고 나는 그 진짜 소녀에게서 떨어져 나온 그림자 같은 존재라고 말하거든요. 왜 이런 설정이 등장하냐면 벽도시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림자를 버려야 하기 때문이에요. 도시에 들어가기 위해 본체와 떨어진 그림자는 오래 버티지 못하고 사라집니다. 아마 그런 조건 때문에 소녀가 이 현실 세계에서 오래 머무르지 못하고 소년의 곁을 떠난 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상상하면서 읽었어요. 그리고 아까 제가 잠깐 말했지만 소년도 어떻게 하다가 그 벽도시에 들어가게 됐다고 했잖아요. 그 벽도시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소년 역시 그림자를 분리시키거든요. 그러면 그런 상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림자는 내가 아닌가? 본체에서 떨어져 나온 그림자가 나와 똑같은 생각을 하고 나와 똑같은 삶을 다른 세계에서 살고 있다면 어느 쪽이 진짜인가? 그리고 소녀가 정말로 그 벽도시 안에 있는 소녀에게서 떨어진 그림자에 불과하다면 내가 사랑하는 것은 가짜 소녀인가? 또 나의 사랑이 가짜인가? 이런 생각까지 해볼 수 있겠죠. 소년이 벽도시로 들어가서 만난 소녀는 그 시절 자기가 좋아했던 16살 소녀와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지만 그 소녀는 소년을 기억하지 못해요. 당연하죠. 자기가 만난 소녀는 현실 세계에 있는 그림자 소녀였으니까. 그런데 이 소년이 벽도시 안에서 만난 소녀는 현실 세계에 있던 그림자 소녀와 똑같은 얼굴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내가 사랑했던 소녀는 어떤 소녀일지, 또 내가 여전히 소녀를 사랑하고 있다고 말할 때 나는 똑같은 소녀를 좋아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 조금 더 확장해보자면 이런 질문까지 해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질문이 이 책을 읽는데 재미를 덧붙이는 요소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여러분에게 말해보고 싶었어요. 여러분이라면 무엇이 진짜고 무엇이 가짜일지, 어떤 게 진짜고 어떤 게 가짜처럼 느껴질지 생각해보면서 읽으시면 더 재밌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하루키가 진짜와 가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대상이 무엇이든 간에 내 사랑이 진짜라면 내가 진짜를 좋아하든 그림자를 좋아하든 그건 크게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이 책은 믿음과 사랑에 관한 소설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읽었거든요. 근데 좀 아이러니한 건 그 얘기가 저한테 되게 울림이 있게 다가오지는 않았어요. 일단 17살짜리 소년이 소녀에게 반한 건 알겠어요. 그 둘이 이미 사랑에 빠진 이후의 이야기부터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진행되다가 그들이 어떻게 처음에 만났는지, 그리고 무슨 대화를 하는지, 어떻게 헤어졌는지 이런 얘기를 쭉 해나가는데 저는 막 그 아이들의 사랑이 예쁘고 아름답다 이렇게 생각하면서도 그 마음에 온전히 감정을 이입해서 보게 되지는 않더라고요. 그냥 구경꾼 같은 포지션으로 그래 좋을 때구만 이라는 생각이 들지 그래 이건 찐사랑이지 라는 식의 몰입은 안 되더라고요. 소녀가 어느 순간 사라진 다음에도 소년이 그 여자애를 잊지 못해서 40이 넘도록 결혼도 하지 않고 타인과 깊은 관계도 맺지 않고 살아가는데 저는 이게 이 소녀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이 소녀가 아니면 안 돼서 이런 삶을 사는 게 아니라 그냥 이 사람이 좀 원래 이런 사람이라서 그런 식의 삶을 이어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 소녀를 만나기 전에도 얘는 이런 사람이었을 것 같고 그리고 소녀를 만나서 그 아이의 세계라든지 뭐 가치관이라든지 이런 게 뒤집어지게 달라졌다는 생각도 들지 않았어요. 이 소녀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그 지고지순한 사랑을 한결같이 유지하면서 타인과의 접촉을 끊었다기보다는 이 아이는 원래도 사람 사이의 관계를 그렇게 몰입하거나 집착하는 성격이 아니었고 이 소녀와의 경험이 좀 유달났던 거고 이 소녀를 잃어버린 후에는 다시 자기의 노선을 타고 갔을 뿐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 소년만이 아니라 여기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이 대부분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거든요. 배경도 다 비슷해요. 뭐랄까 뿌리가 없다고 해야 될지 원가족과의 관계가 좋지 않거나 아니면 처음부터 원가족과의 관계가 언급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가족의 울타리가 튼튼한 것도 아니고 모두가 외따로 떨어진 섬처럼 살고 있는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하는 사랑이 되게 막 끈끈하거나 끈적하지 않고 어렴풋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인지 몰라도 이 책에서는 미드라는 얘기가 자꾸 나오거든요. 소녀가 상상해서 말해주는 도시가 그냥 도시가 아니라 벽으로 둘러싸인 도시예요. 일단 이 도시에 가는 방법도 모르는데 이 벽을 지나가야지 도시에 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 어떻게 들어가? 라고 하면 그냥 간절히 원하고 믿으면 된대요. 그 벽을 뚫고 들어가는 방법도 간절히 바라면 방법은 알아서 나올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그리고 그 도시에 살다가 나가는 사람도 나오는데 벽에서 나가는 방법도 한번 떨어졌던 그림자와 다시 붙는 방법도 현실 세계로 돌아가는 방법도 막연하지만 믿으면 된다. 이런 식으로 다 설명이 되는데 이게 무슨 간절히 바라면 온 우주가 돕는다는 말이랑 뭐가 다른지 싶었기 때문에 그런 말이 좀 와닿지 않아서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벽도시가 굉장히 중요한 테마로 등장하는데 일단 이 벽도시라는 것 자체에 이입이 되지 않고 내가 그 도시에 가고 싶다는 생각이 안 드는데 그림자까지 떨어뜨려 가면서 그 도시로 가겠다고 마음먹은 이 소년의 마음도 그렇게 공감하지 못했던 거죠. 물론 그렇게 사랑하는 건 알겠는데 뭐 대체 어떻게 간절히 바래야 거기 들어갈 수 있는 건데 라는 의심이 제 안에 너무 깊이 박혀 있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좀 온전히 몰입하기가 어려웠던 점이 저에게는 아쉬운 요소로 남아있어요. 저는 이게 되게 거대한 하루키 유니버스처럼 느껴졌거든요. 왜냐하면 등장인물이 다 비슷해요. 외향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앞에도 잠깐 설명했지만 원가족과 불화하거나 원가족이 나에게 큰 의지가 되지 않는다거나 하는 점도 그렇지만 성격이라든지 처지라든지 이런 게 다 비슷비슷한 사람만 등장하거든요. 일단 이름이 제대로 언급되는 사람도 몇 없어요. 일단 주인공은 그냥 소년이고 주인공이 사랑했던 여자애도 이름이 딱히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소녀라고 나오고 이름이 주요하게 등장하는 사람은 그 주인공이 일하게 된 도서관의 전 관장인 고야스 그리고 그 도서관의 직원인 소에다
정도예요. 후반부에 주요하게 등장하는 남자애가 하나 나오긴 하는데 얘도 이름은 제대로 안 나오고 그냥 M 땡땡군 이라는 식으로 나오고, 주인공이 도서관에서 일하는 동안에 자주 방문하는 카페에 주인이 있는데 그 사람의 이름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연령이나 성별이나 그런 건 다 다르지만 하는 짓이 비슷해요. 성격도 미묘하고 뭔가 특색도 없고 건조하고, 남에게 또 사람 간의 관계에 크게 집착 안 하고 말수도 별로 없고, 버리는 일도 비슷해요. 사랑하는 사람을 못 잊거나 특별히 남을 안 좋아하거나 타인에게 관심이 없거나, 작가가 쪼개놓은 자기의 분신 같은 느낌인데 그 느낌이 너무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인물의 특색이 느껴지지 않아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재미를 못 느낄 수도 있다. 인물의 성격이 확실하고 그런 성격에서 인물 간의 갈등이 발생하고 이런 류의 소설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좀 지루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소년이 만난 사람들이 결국에는 다 자기 자신이 아니었을까? 자기의 분신 같은 사람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고야스 씨라는 인물이 좀 특별하게 다가오긴 했는데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과거사라든지 이야기도 사실 소년과 크게 다르지 않거든요. 그래서 달라 보이지만 결국은 같은 인물의 다른 버전이 아니었을지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무슨 그 소년의 유니버스, 하루키 유니버스처럼 같은 인물이 그냥 다른 장소에 배치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좀 읽으면서 해봤어요. 이렇게 말하면 너무 재미없게 읽은 것 같지만 좋은 부분도 많았어요. 특히 묘사라든지 표현이 되게 재밌었거든요. 나중에 좋았던 문장을 이렇게 간단하게 옮겨 적기도 했는데 묘사가 되게 좋았던 게 기억에 남더라고요. 아주 깊은 밤을 묘사할 때 밤의 가장 깊은 부분, 더 깊어질 수 없을 만큼 깊은 곳이라고 표현한 것도 되게 좋았고, 누군가 자기를 쳐다보고 있을 때 그 시선이 피부가 얼얼하리만큼 느껴졌다는 표현. 고야스 씨가 특이하게 베레모하고 스커트를 입고 다닌다는 설명이 있거든요. 그래서 주인공이 되게 자연스럽게 물어봐요. 어떻게 스커트를 입게 되었냐고. 그렇게 물어봤을 때 고야스 씨가 스커트를 입으면 아름다운 시의 몇 행이 된 듯한 기분이 들어서 라고 말하는 부분도 되게 좋았어요. 또 이 주인공이 관장 면접을 보러 갔을 때 당신의 평판은 숲의 수목처럼 성실하고 신뢰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듣는데 이런 표현도 되게 독특하죠? 숲의 수목처럼 성실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대체 어떤 사람일까? 상상하게 만드는 부분이 좋았고, 또 얼어붙은 쇠못 못지않게 고스란히 목숨을 잃었습니다 라고 했을 때 얼어붙은 쇠못처럼 고스란히 목숨을 잃는 건 뭘까? 대체 어떤 느낌일까? 특이하면서도 아름다운 문장이 많아서 읽는 재미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 책이 믿음과 사랑에 관한 소설 같다고 말했는데 사랑에 관해서 공유하고 싶은 문장이 있거든요. 티 없이 순수한 사랑을 한 번 맛본 사람은 말하자면 마음의 일부가 뜨거운 빛에 노출된 셈입니다. 타버렸다고 봐도 되겠지요. 더욱이 그 사랑이 어떤 이유로 도중에 뚝 끊겨버린 경우라면요. 그런 사랑은 본인에게 둘도 없는 행복인 동시에 어찌 보면 성가신 저주이기도 합니다. 이제 고야스 씨가 소녀를 잃어버리고 그 후에 누구도 사랑하지 않고 지내온 소년이라고 하긴 좀 이상하죠. 이때는 이미 중년이 되었으니까. 어쨌든 중년의 주인공에게 하는 말인데요. 말하자면 주인공은 17살 때 소녀를 만나서 순도 100%의 사랑을 주고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 상대가 갑자기 사라졌을 때 그 상실이 어땠을까를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저는 이 부분에서 최진영 작가님의 단 한 사람이라는 장편 소설과 그리고 팟캐스트 책이라웃이 생각나더라고요. 제가 책이라웃 팟캐스트를 꾸준히 듣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최진영 작가님의 단 한 사람을 함께 읽고 대화를 나누는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어요. 거기 보면은 여러 좋은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제 기억에는 황정은 작가님이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친밀한 이의 사망은 처음에는 실종으로 다가온다 라는 표현을 하셨어요. 내 세계에서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누군가의 죽음이 가장 먼저 다가오는 느낌은 실종일 것이다 라고 표현해 주신 거일 텐데, 뒤집어 생각하면 소녀의 실종은 어쩌면 죽음의 다른
좋은 이름일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초반의 사랑이 10대의 사랑처럼 묘사가 되는데 둘의 관계성을 너무 좁게 해석하고 책을 읽지 않았나, 그런 점은 나의 문제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뒤늦게 들더라고요. 책을 다 읽고 나서. 그러니까 제 10대 시절을 돌아보면은 어렸을 때 사랑은 그냥 진짜 사랑이 아니라 풋사랑이지 뭐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둥글게 넘어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아요. 저 역시 그런 경험을 하면서 책을 읽었기 때문에 이 10대 소년과 소녀의 사랑을 풋사랑처럼 취급하면서 읽었던 게 아닐까 싶더라고요. 30대에 사랑하던 사람을 잃고 70대까지 더 이상 다른 사랑하는 사람을 만들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면 납득이 되었을 것 같은데 10대가 사랑을 하고 헤어진 후에 40대까지 사랑을 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면 에이 뭘 그렇게까지 할 게 있나? 라고 저도 모르게 생각하고 있지 않았나 싶더라고요. 사랑하는 사람을 너무 좁게 해석하지 않고 더 넓게 상상해 본다든지 아니면 지금 내가 정말로 사랑하고 있는 사람을 잃는다고 상상해 보면서 다시 한번 이 책을 훑어보니까 이 소년이 소녀를 이토록 그리워하고 자기의 그림자를 버려가면서까지 벽도시에 가서 소녀를 만나려고 했던 그 마음이 납득이 가고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누군가와의 이별, 상실, 나를 완전히 바꿔놔버린 어떤 관계 이런 걸 생각하면서 읽으면 이 책이 내용이 더 깊게 다가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간단했는지 모르겠네요. 책 소개와 저의 해석을 간단하게 곁들여 봤고요. 그래서 이 책이 어땠느냐라는 질문에 정말 짧게 답해보자면 역시 내 취향은 아니었다. 하지만 읽은 시간이 후회될 정도는 아니었다. 누군가의 추천을 받아서 읽어본 경험과 시간도 재밌었다. 다만 이 하루키의 다른 소설도 읽고 싶느냐 하면 굳이? 라는 대답이 나올 것 같아요. 이야기의 기승전결이 확실한 걸 좋아하는 사람, 아리까리한 이야기를 싫어하는 사람이라면 하루키의 소설은 취향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재미가 없는 건 아닙니다. 읽다 보면은 그 나름대로의 재미를 발견할 수 있으실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소설에 나온 문장들이 되게 좋았던 게 많았기 때문에 아름답고 좀 특별한 문장을 읽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그런 문장에 집중하면서 읽는 것도 좋은 책 읽기의 한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렇게 두꺼운 하루키의 소설을 한 권 읽었으니까 또 몇 년 동안 하루키 소설 읽을 일 없겠네 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제가 참여 중인 독서 모임이 있는데 같이 읽자고 이야기를 나눈 책이 하루키의 노르웨이의 숲이거든요. 우연하게도 하루키의 소설을 한 권 더 읽을 일이 생겼습니다. 이 도시와 그 불확실한 벽이 꽤 최근에 나온 소설이라면 노르웨이의 숲은 상대적으로 하루키의 초기작이기 때문에 또 느낌이나 이야기 흐름이 이 책의 느낌과는 또 많이 다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책도 읽어보고 또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면 잘 정리해서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루키를 좋아하시나요? 하루키의 팬이시라면 어떤 책을 좋아하시는지, 하루키의 소설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면 어떤 부분이 취향이 아닌지 그런 이야기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재밌게 읽고 또 댓글 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이야기 많이 남겨주시고요. 저는 다음번에 다른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